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목요일,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화수목 진짜 정신없는 3일간의 그 등락 변동 시장이었습니다. 잘 버티시고 뺏기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또 포트도 약간 조정도 하시고 각자 입장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아까 클로징 벨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중복되는 게 있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또 뭐 브로드컴도 있고 디램 가격에 대한 얘기도 있고 뉴스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된 일단은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제가 아까 몇 시인가요? 4시 정도에 나왔는데 그게 뉴스는 이란군 고위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않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났었다고 하네요. 중국어로 나와서 그 중앙사령부 부사령관 이건 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봉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 협정에 따라서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처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 이게 진짜 맞나요? 하여튼 그런 게 들어오기 전에 나온 게 있었고요. 뭐 그런 관련되는 거로 또 얘기 나온 거는 이거는 오전에 나온 건데 미국이 유조선 가지고 이렇게 뭐 호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장기화되면은 호위하는 것도 한계는 있다. 뭐 이런 그 약간의 냉철한 분석도 있었어요. 40년 전에 1987년도에 그런 어떤 유조선 호위 작전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87년 저도 모르죠. 저도 젊은 어릴 때니까 당시에 21척의 해군 함이 미국 해군 함이 11척의 유조선을 호위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선박이 대기하는 게 200척이래요. 그 중에 초대형 아주 이제 큰 이슈가 되는 초대형 VLCC 유조선이 무려 70척 이상이라 합니다. 그 당시 40년 정도보다는 더 많은 선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위해야 하는 선박수가 VLCC만 70척이니까 그 미국의 해군 함정이 지금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한 20척 안 되게 있을 텐데 그게 다 호위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더 그 보험료를 아무래도 좀 내긴 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자 나라하고 좀 부자가 아닌 나라에 돈을 지불해 주는 것도 다르고 호의해 주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엘로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한 거는 잘 안정을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좋은데 진짜 이게 길어지면은 이것도 사실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 아까 그 유럽 선박 이게 유럽선이 이제 SCFI 그쪽이 급락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유가 상승이 아까 막 됐잖아요. 근데 아까 그 한 2시간 전에는 하락했다. 유가 상승 폭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지금 미국의 시간에 그 프리마켓에서는 약간 마이너스죠. 그래서 약간의 그 데이터 포인트가 이런 것이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뭔가 극단적으로 계속 치닫기보다는 또 물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추론은 가능하고 그래서 오늘도 반등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반등한 측면도 있죠. 일본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그것도 있고 반대로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간밤에 뭐 마이크론이 올랐다. 그 다음에 샌디스가 당연히 한 5% 올랐다. 단순히 그 5% 오른 것뿐만 아니고 물론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이 또 시간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오른 것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도 반도체의 펀더멘털이 바뀐 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어저께 장 끝나고도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사실은 그저께 화요일 날 빠진 거 정도라면은 일단 그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저께 빠진 거는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좀 많이 지나치게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지 않는다는 기사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화되면은 또 호위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 나왔고 한국장이 많이 오른 거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반도체 좀 말씀드릴게요. 뭐 샌디스크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냥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들이 여전히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빠진 거를 또 탄력 있게 올라갔다. 거기다가 브로드컴 실적도 뭐 흠이 특별히 잡을 게 없어요. 이 브로드컴이 얼마인지 아세요? 밸류에이션이? PER이 30배가 안 됩니다. 예, 미국도 많이 빠진 거예요.
오늘 시간에서 오르면 30배 좀 넘을지 모르겠는데 브로드컴 실적도 나왔고 할 얘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쭉쭉쭉 내려갈게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 내용 소화를 다 못하고 그것도 잘 들린다는 분도 계시고 천천히 하면 텐션이 좀 떨어지죠. 예. 여러분들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뭐 3월 중순 이후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오전이 됐든 장중에 저의 뭐 오늘 보시면은 뭐 리포트가 뭐가 나왔다. 근데 그거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제가 목표 주가라든지 이거 파세요, 사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예전에 혹시 그런 투가 있었다면 흥분해서 그런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할 거지만 그를 장중에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건 아마 이제 완전히 free of charge로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요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듣고 하면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반도체에 대한 그 핵심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놓치지 않을 겁니다. 기술적인 거 제가 준비해서 하면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서 하는 거 다 제가 흡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성비죠. 제가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다 그거에 대한 돈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도 저를 완전히 고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액추얼 줄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실질적인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3%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얘기할 거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장중에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타개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끝내고 할게요. 요거 워드 파일을 봐드릴까요? 좀 잘 보이나요? 좀 크게 해주세요. 보시는 분이 있는데 말. 두 가지의 다른 말을 해보겠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어제 많이 빠지니까. 아니, 진짜 인플레죠, 인플레.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 폭등하는 겁니다. 진짜 80불, 90불, 100불 되고. 그럼 70년대처럼 뭐 봉쇄 뭐 이렇게 되고 하면은, 그러면 AI 투자가 그것 때문에 멈춰지고, 아니면 확실히 줄고,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AI 인프라의 병목 현상은 인플레 상황이 유가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인 인플레 상황이 되면은 추가적인 물류 병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인플레는 가격이 정가시킬 수밖에 없고 가격을 정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반도체 가격을 여기도 넣을게요. 이게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이 되겠죠. 영원히 아닌 겁니다. 생각보다 더 높은 반도체 가격의 상승률, 가격 정가를 시키는 거죠. 크게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플레가 되는데 AI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별로 경쟁도 있고 3년, 5년, 10년을 가야 되는 큰 인프라의 구축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짓는 거를 인플레가 일어났다고 해서 인플레 영향받는 섹터가 있고 산업이 있겠죠. 리앨로케이션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되는 방향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었고요. 반대로 헷갈리게 만들게요.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이번 분기에 100%다. 이건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심지어 2분기 가격 상승률도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폄하하는 거 그리고 안 좋게 보는 건 미국에서 나왔죠. 시기스럽잖아요. 자기네 GPU가 뭐 이렇게 데이터 센터 하는데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면 물론 엔비디아가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 있지만 무작정 올라가는 거 그거 갖고 나라가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는 한국을 보자 하니 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그런지 뭐 섞여 있을 텐데 야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마치 오아시스에서 이것도 말입니다. 제가 만드는 거 아니고 오아시스에서 물이 갑자기 부족하죠. 근데 물이 더 말랐어. 그러니까 물값이 어떻게 돼요? 원래 100원 받던 게 1000원, 1000원 심했네. 100원 받던 게 150원, 200원 부른다 해가지고 그거를 아니 살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고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물 수조가 오고 있어요. 물 수조 탱크가 배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년, 2년 계속 갈 게 아니고 수조 탱크가 오면은 결국은 200 갔던 것도 언제 다시 100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는 미국의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럼 제가 거의 반발하죠. 근데 수저 탱크가 오다가 중간에 모래에 푹 빠져갖고 생각보다 늦게 올 수 있잖아요.
흘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어쨌든 생각보다 저 멀리 저기 지평선 면에 조금 볼까 말까 한 건데 그거를 지금 판단하느냐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보통 우리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말과 말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포춘 칼럼인데 이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마세요. AI 왕들, 엔비디아라 뭐 오라클이나 엔비디아 뭐 그다음에 요즘에 나는 그 오픈 AI 뭐 기타 등등 해서 엔트로피 이건 좀 다른데 AI의 킹들이 자초한 거다. 무슨 얘기냐 보니까 과대 광고에서 그렇게 AI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워 담아야 된다.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인플레가 되면 미국의 금리 인하를 못 하죠. 그렇죠. 금리 인하를 못 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야만 투자를 계속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만 멀티플이 편안히 10배 하던 게 20배 받고 20배 하는 거 까짓 거 30배 하면 어때? 이렇게 가는 주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PDR, Price Dream Ratio. 그러니까 PER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굳이 그걸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성장 위주로 그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더 민감한 주식이 어떤 겁니까?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될 수 있겠고 넘버가 잘 안 나오는 주식 이런 쪽은 영향이 더 크죠. 혹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투자도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건 다르다 반도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저도 무게를 중심을 가는데 이럴 수는 있죠. 주가가 목표 주가가 인플레가 오면은 목표 주가 배수가 10배에서 15배 가는 경로로 가야 되는데 이게 10배에서 15배 못 가고 AI 반도체라 하더라도 10배에서 12배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목으로 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죠. 이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병목 현상이 너무나 심하고 반도체 가격은 전가될 수 있고 당분간 단 6개월이 됐든 9개월이 됐든 이렇게 한다면 이 섹터가 더 어텐션되고 스탠드아웃 되는 건 맞죠? 이렇게 볼 수 있다. 말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 많이 오른 거는 이건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제 종가 기준으로 컨센서스 이익 기준으로는 PER이 7.6배, 4.8배였다고 합니다. 7.6배 싼가 비싼가요? 어저께 대한민국이 포워드 PER로 8배 초반까지 갔습니다. 오늘 10배 올랐어. 10% 정도 올랐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9배 정도 넘어간 거죠. 9배 정도 된 거죠. 9배예요. 그럼 요거는 삼성전자 8배 넘어갔고 하이닉스 5배 넘어갔겠네요. 요거요. 근데 올라간 이유를 알겠죠. 그리고 오늘 그 증권사, 얘기할게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27만 5천 원인데 거기서 갖고 있는 이익 전망은 이 컨센서스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망에 의하면 6배가 안 돼요.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올라갔으니까 6배. 6점 얼마 되는 거고 그분 기준으로 하이닉스는 어저께 4배밖에 안 됐고 오늘 올라와도 4배 중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망에 따라 갖고 이게 6배, 7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배 후반 뭐 이렇게 4배, 5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저께 많이 빠진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고 물론 코스닥에서 많이 오른 그 소부장은 각각 약간 의견이 다르고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 그거죠. 이제 코스닥, 우리 ETF 들어오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있었어요. 코스닥 ETF가 들어오면 당연히 2차 전지 들어오고 다 들어가는데, 가장 이익 전망이 그래도 튈 때 많이 튈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올해 거, 26년 아니더라도 27년 거도 땡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몰락한 거예요. 조금 이제 어저께 빠진 거에 대한 올라간 거 됐는데 지속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종목별로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미국하고 비교를 꼭 해서 우리가 뒤져야 되는 건 아닌데 이 반도체 장비주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런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약간 보이긴 하는데 그거를 속도감 있게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어려운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코스닥에는 반도체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5배, 6배, 4배, 4배 초반 이런 거가 어느 정도 맞췄다.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8배를 합시다. 또는 7배를 합시다. 하이닉스가 5배 또는 4배 후반을 합시다. 그래봤자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가 어저께 올랐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10배가 갈까 말까
10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걔네보다 디스카운트가 최소한 30% 또는 많게는 50%된 거니까 과거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과거 한 5, 6년 봤을 때도 한 30%에서 50% 디스카운트 했으니까 오늘 올라서 그나마 어거지로 키 맞춘 정도니까 우리가 여전히 비싸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를 우리 코스피에서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 빼버리면 어제 기준으로 PER이 1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한 8배 초반 됐는데 어저께 이게 한 11배? 10배 후반. 10배 후반. 오늘 올라서 11배로 확실히 됐을 거예요. 그러면 11배가 뭐냐 이거죠. 11배가. 대한민국 11배가. 위기가 있을 땐 11배가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많이 빠졌을 때는 좀 너무 빠졌다 생각이 드는데 11배가 되면 싼 게 아니라고 외국은 눌립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다고 느끼는데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은 한국이 11배 정도 되는 것이 과거 트랩에 갇혀 있다면 싼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 트랩 변하려고 여러 노력하잖아요. 상법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뭐 이제 MSCI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주장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을 하면은 한 10%, 15% 올라가면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6,200, 300 간 것이 지금보다 한 10%, 15% 더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 가범직했던 거죠. 다만 그 속도가 높아서 시기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시클리컬 주식이 많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채다 보니까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말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익 전망이 코스피에 대한 이익 전망이 영업이익 전망이 보시면 이게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계속 상승이 계속됐죠. 물론 3월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고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 주가는 무조건 갑니다. 만약에 3월 달에 토탈 이익 전망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만약에 단자리로 끝난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 정도도 최근에 올라왔던 각도 있잖아요. 1, 2월 달 올라왔던 각도보다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게 각도가 그 전에 각도만큼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게 그 전월 대비 올라가는 각도가 둔화되는 거를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의 각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센서스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국내 애널리스트 아까 미래를 포함해서 35조, 36조고요. 외국계는 40조를 훌쩍 넘어요. 그러면 이익의 전망이 올라가려면 하이닉스 빼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40조 이상 나와야 돼요. 1분기 숫자가. 근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2분기도 더 올라야 돼요. 한 50조 이상. 그렇게 나오면은 주가 절대 레벨은 밀릴 때마다 사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잘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각도죠. 각도에 있어갖고 분명히 과거에 이렇게 올라왔던 최근에 2, 3개 올라왔던 그 각도를 또 간다. 200조 간다 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닐 공산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미래에서 얘기한 그분 220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이 27만 5천 원 가지고 있는데, 뭐 적당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분이 갖고 있는 이익에다가 과거 평균만 해서 그냥 평균 사이클에 가서 그 7.2배를 취하면 7.2배 곱하기 그 어닝을 하면 목표 주가가 어쩔 수 다운돼서 23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지속된다. 내년도 이익이 진짜 30% 올라간다. 라면은 똑같은 PER 7.23배를 하더라도 올해 어닝이 아니고 내년 어닝 가면은 22, 3만 원짜리가 점점 갈수록 컨피던스가 높아지면서 20만, 23만, 23만, 25만, 20년 이렇게 감정 갈 수 있겠지. 근데 내년 거를 땡기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사이클의 중간을 주면은 제가 주겠다는 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딴지 걸지 마시고 외국계 사람들이 그 흐름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니까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으로 하면 22, 3만 원이 되는 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220조가 240조, 250조, 진짜 300조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내년에 계속 올라가면 22, 3만 원의 목표주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레벨을 보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게 28만 원이 됐던 30만 원이 됐던 23만 원이 끝나던 그 목표 주가는 아마도 올해 상반기 또는 잘하면 여름까지의 그 주가가 높아진 것이 고점이 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거는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뒤에 말씀드리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지만 어차피 지금 1분기, 2분기가 높아질수록 3분기, 4분기 가격 상승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상반기 때 바짝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UBS에서 마이크론 싸다. 470불. 지금 목표 지금 주가 대비 한 15%더 남았죠. 20% 가까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샌디스크에서 컨퍼런스 많이 참석합니다. 뭐 일주 간격으로.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그저께 걔네 우리나라로는 뭐 4일이죠. 정신 없을 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한 것 중에서 한마디로 그 전에도 쇼티지가 얘기했는데 쇼티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얘네가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얘네들의 그 이제 AI 쪽에 들어가는 워크로드 그쪽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그 랜드 엑사바이트라는 게 이게 용량이에요. 용량 기준으로 수요 성장률을 기존에 한 20%, 30% 정도에서 60% 정도, 60% 중후반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게 컸어요. 샌디스크. 수요가 생각보다 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쇼티지를 그래서 연말까지, 26년 말까지는 확실성이 높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기 계약 우리 많이 들었죠. 1, 2년 장기 계약. 근데 1년짜리는 없는 것 같아요. 2년짜리 이상으로 공급 계약 추세다. 이런 얘기도 해서 장기화될 소지를 얘기를 했고, 물론 여기 HBF도 한번 얘네들은 HBF로 가는 게 더 좋죠. 삼성 하이닉스보다 이런 얘기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샌디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 펀더멘털적으로도 우리는 어저께 반락에 의한 반등 말고도 이런 요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엔트로픽이 아시죠? 엔트로픽이 미국의 국방다가 안 돼갖고 오픈AI가 뺏어간 거, 뭐 그런 얘기는 한 것도 있고 다 보시면 되고, 브로드컴 실적 마찬가지예요. 브로드컴 실적 괜찮았어요. 일단 이거는 29.5가 29%인데, 네. 실적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지만 어쨌든 부합 이상 됐어요. 매출이 190억 달러니까 29% 성장. 근데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얘가 1분기거든요. 이번 발표된 게 1분기예요. 1월, 2월, 3월 아니고 12월 1월 끝나나? 하여튼 걔네 1분기인데 29% 성장했는데 얘네 요거 여기 보면은 2분기 가이던스로 220억 달러 했거든요. 220억 달러는 40몇 프로 성장이에요. YY.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29% YY인데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한 47%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중에서 AI 관련되는 거. AI 관련된 AI 가속기하고 네트워크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얘는 그 AI가 아닌 쪽에 반도체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따로 있어요. 근데 AI 그 관련되는 매출은 대충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190억 달러면 한 44억 달러 이렇게 나왔죠. 43%. 이 AI 관련되는 거는 성장률이 더블이에요. 더블. 그리고 2분기의 가이던스를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역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더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죠. 고객도 확정했어요. 고객도 원래 메타도 있고 당연히 또 누가 있죠? 이번에 오픈에 참가도 있고 구글이 가장 크고 메타도 있고 바이트댄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또 오픈 AI도 있고 뭐 몇 개 있어요. 5개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고객도 확보했고 성장률이 일단 AI 쪽에서 더블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딴 얘기인데 메모리는 AI 가속기는 그런데 조금 광 관련돼서는 약간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걸 카멘트를 했어요. 얘네가 코스트를 신경 써갖고 광 밸류 체인에 가는 그 스케줄이나 그거를 가급적 늦추고 싶어 하는 거를 밝혔어요. 구리 기반의 쪽에는 파지티브하고 광 밸류 쪽으로는 사실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단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호전자대하고 루멘텀도 했는데 오늘 올라가서 다행히 합니다만 요거는 아쉽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전해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구리 관련되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아스트랄랩스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대했는데 광 네트워크 관련되는 뭐 코히런트라든지 기타 등등은 오늘 좀 빠졌어요. 약세를 맞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그 AI가 이제 스케일 업은 그 칩 내에서 렉 내에서의 서버, GPU 이런 거 간에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렉과 렉 간에 연결시키는 거 스케일 아웃인데 이 구리를 광으로 바꾸는 건 스케일 아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장을 확보하려면은 스케일 업 그러니까 이 렉 안에서의 각종 칩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구리를 사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자기네가 좀 길게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부터도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죠? 스케일 아웃, 렉과 간에 거기에부터 구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거거든요.
그리고 랭 내에서의 스케일업은 천천히 내지는 그건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레벨에서 가는 거가 시간이 더 걸리는가 어떤가 이런 거는 방향 자체가 흔들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해요.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하다가 스케일 업에서도 빨리 구리 없애고 뭐 광으로 가겠다는 그 속도에서 브로드컴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이거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얘기하는 삼성전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더. 근데 삼성전자가 내년 되면 뭐가 있죠? 우리 얼마 전에 기사 나온 건데 그 테슬라양 공장 반도체 짓는 거 그게 좀 미뤄졌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원래 내년부터 본격 생산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더리가 흑자가 올해 4, 4분기 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빨리 가지면서 그것이 테슬라의 그 미국 공장 그거 가동을 빨리 해서 올해 한 10월, 11월부터 봐서 양산이 많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뭐 내년부터다 이런 기사가 며칠 전에 났었고요. 지금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어쨌든 처음에 작년에 받은 수요가 있잖아요. 오더 받은 거 그보다 추가적인 오더를 이제 받은 것 같다는 기사가 났어요. 원래는 16,000장인데 이게 추가 물량이 24,000장으로 아시다시피 AI 가속할 때 도조에 해당되는 거 그거를 한다는 얘기가 나서 이거는 포지티브한 거죠. 기사가 맞다면.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스팟 가격이 최근 지난 그 2월 말 대비 3월 초 요거 일주 사이의 가격 상승률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덜 오르고 있어요. D램 가격은 1.3, 어떤 거는 1.3%, 요거는 좀 ETT니까 좀 요게 중심이죠. DDR5 16기가 비트 요거 1.3%. 그다음에 DDR4 5 밑에 있는 거 1%. DDR4의 8기가 이거는 뭐 2%, 2% 정도 오르고 뭐 DDR4 이 가장 낮은 버전의 요거는 2.2%도 빠지기도 했네. 이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낸드 가격 같은 건 낸드는 좀 더 올랐어요. 낸드가 쇼티가 더 센 것 같아요. 낸드는 여전히 TLC 같은 경우는 이게 트리플 하는 거는 14%. 그렇지 않은 거 eMMC 이거는 4%. 낸드는 그 D램 가격 조금 숨고르기까지는 아니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이 상태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저께 얘기해야 되는데 워낙 그 장이 안 좋아서 해야 되는데 반도체 업체는 2분기가 생각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났어요. 뭐냐? 아까 1분기 80% 100% 얘기했잖아요. 근데 2분기에 원래 지금 컨센서스가 20% 정도 1분기 대비 그렇게 상승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스팟이 많이 올라갔고 스팟 현물시장하고 고정거래 가격 차이가 40%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40%. 그러면 보통 얘기죠. 현물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안 좋으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 고정거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메꾸려는 더 높이려는 반도체 업체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고 반면에 아까 커스터머들은 야 뭐 어떻게 될지 자꾸 재면서 웨이랜시 지켜봐 이렇게 지금 가격 내고가 2분기 지금 1분기인데 1분기 끝이잖아요. 1분기 끝 아닌데 2분기 가격에 대한 내고를 아직 본격 안 하고 있어서 표현을 보면 약간 코셔스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아까 스팟 가격이 아까 숨고르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지금 가격 차이가 40% 벌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고정거래가 더 올라야 돼요. 근데 그것이 더 올라가는 걸 강력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스팟 가격하고 거리를 좁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2분기 평균 가격 자체가 계약가가 40% 정도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맞다면 아직 몰라요. 아직 본격 안 했으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즈음 됐을 때 2분기 가이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상이 지금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아질 소지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 쪽에서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해주면은 그렇죠? 이번에 GTC 컨퍼런스도 있으니까 3월 중순에 그러면 그런 거에 기대심이 높아져갖고 4월 초에 애널리스트 업데이트가 좀 더 올라갈 소지도 있겠죠. 지금 이걸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배니 6배니 5배니 4배니 이러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GTC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주가에는 당장의 이슈는 아닌데 여러분들 아시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의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죠.
히어라키 아닙니다. 하이어라키는 계층이라는 거예요. 층위를 두는 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거. 그 GPU라든지 AI, CPU하고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보통 CPU하고 GPU 안에 메모리를 탁 들어가서 특정 속도를 딱 맞춰주는 게 있어요. 가장 빠른 게 메모리 중에 SRAM이에요. SRAM. 근데 SRAM은 용량이 작아요. 너무 비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D램은 트랜지스터 하나하고 커패시터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커패시터도 영역을 차지하지만 SRAM은 기본적으로 그 트랜지스터가 6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커요. 그리고 그래서 용량을 키우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런데 속도는 엄청 빨라. HBM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CPU, GPU 안에다가 이게 SRAM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여타 GPU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GPU에서도 HBM 대신에 그 안에 칩 안에 SRAM을 활용하는 거 그것을 이게 그런 방식을 GTC에서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HBM이 안 좋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SRAM 쪽을 만들면 되는 거죠. 다만 이런 노력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이렇게 아셔야 돼요. HBM이고 DDR이건 우리 NAND건 다 쇼테이지 나는 거는 이게 너무 비싸지면 다른 쪽으로 다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생각해야 돼요. 효율화를 하죠. 그 효율화가 뭉치면은 어느 시점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거는 그 가격 상승률이 지속될 수는 없다. 이거를 우리는 항상 좋을 때 생각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라지 랭귀지 추론에 갈 경우에 두 가지인데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하는 그 단계에서 프리필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디코더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답변을 실제 만들어내는 그게 디코드라는 단계가 있는데 프리필에서 이게 여기에 GDDR라는 것은 HBM과 다르죠. 그걸 사용하고 디코더 단계에서 여기 HBM이 필요했는데 디코더는 생성할 때 HBM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엄청난 속도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는 SRAM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인다. 우리 말씀드리고요. 그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리포트가 이렇게 그 미래에서 나왔어요. 27만 5천 원. 아까 말씀드렸죠? 227조, 3만 1천 원. 이렇게 하면 1분기 37조, 주가는 40조 이상 넘어가면 한 번 더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애매한다. 오늘 올랐으니까 6배, 과거 평균 7.3배, 그거 하면 23만 원이고. 시간이 바뀌어서 내년도 이익을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 29만 원. 여전히 열려 있지만 속도는 이걸 칙하면서 간다. 이런 얘기고. 하이닉스도 얘기했는데 변화없어 150만 원. 이거는 4배. 오늘 올랐으니까 한 4.5배. 이 친구 기준으로 컨센서스는 더 이익이 낮으니까 5배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수페타스 반도체 얘기가 갑자기 내려오는데 이수페타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만 원 이하에서는 액세스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요거 한번 볼게요. 최근에 리포트가 16만 원, 뭐 18만 원, 뭐 요것도 18만 원이니까 여기 까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리포트가 다 나왔어요. 목표 주가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 다 아니까 조금씩 올랐는데 기존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중, 적층, 비중, 캐파 증가. 캐파 증가인데 적층을 하는 다중, 적층이라는 거 하면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이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갖고 있으면 돼요. 왜 이수페타시가 어디 판매돼요? 얘네 그 제품이 어디 판매되냐고요. 이수페타시가 구글이야. 구글이 커스터머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오늘 구글 브로드컴 같이 연관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릴 수 있죠. 오늘 딴 게 내일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슈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이게 성장률이 한 40% 되니까 밸류에이션 할 때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올해 거 아니고 내년 성장 말이에요. 내년도 성장에 35배하고 최근 평균에 20% 할증. 이거 이슈죠. 20% 할증. 근데 매크로가 아니면 잡으면 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평균만 하자. 평균. 할증하지 말고. 그래도 13만 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낮을 때 사면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비슷합니다. 또 어떤 때는 뭐 40배도 있고 뭐 34배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34배를 바로 안 주더라도 약간 디스카운트 하더라도 지금은 먹을 놈이 있다는 거고 아까 다중적층이라는 거 예. 단순히 멀티레이어 보드가 아니고 그게 다중적층이 되면 가격이 더블이 돼요. 그리고 더블해서 다시 속도가 달라지면 더 올라가는 거죠. 다중적층이 뭐고 이런 거 뭐냐? 제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요거는 오픈해서 가져가시면 돼. 멀티레이어 보드는 이 코어 기판에 뭐 이렇게 여러 층의 구리 패턴을 형성하고 절연층, 도제층 뭐 이런 거를 교대로 적층한다.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단순해서. 근데 적층을 한다는 것 자체는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세 패턴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미세 패턴을 하기 위해서 다중적층이라는 멀티램, 램은 레미네이터고요. 그다음 하이 덴시티 인터커넥트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
소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수페타시가 강점이 있다. 그러니까 밸류는 높다. 밸류가 이 주식을 20배 가는 거 생각하지 마라. 20배 가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35배, 40배 가는 속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변압기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유한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LS 일렉트릭은 이런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밸류에이션에서 송전이 있고 배전이 있고 분전이 있어요. 거기에 다 노출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단점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앞으로 마진이 10% 초반에서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건데 주가가 좀 탄력이 있죠. HD 현대일렉트릭보다 최근에 더 탄력이 있는데 탄력이 있는 이유는 이래요. 얘네들 매출 중에서 배전반이라는 게 있는데 배전반은 수주에서 만들 때 시간이 다른 것보다 더 빠릅니다. 빨리 이익 전망이 높아지면 빨리 주가가 반응해요. 그런 탄력이 있어요. 단납기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그 포인트는 정확히 맞고요. 이 목표 주가 내기인데 얘네들이 글로벌 배전에 대비했을 때 40% 프리미엄 줬어요. 거의 40배 내년 거. 그렇게 했을 때 88만 원이에요. 기존보다 높인 거죠. 자신감이 든 거예요. 존중합니다. 근데 40% 프리미엄이 될지 사실은 25% 프리미엄일지 그걸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찬찬히 가자. 25% 주면은 78만 원, 80만 원 근처. 그럼 어저께 빠졌을 때가 찬스죠. 예, 그런 게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효성중공업은 많이 넘어가고요. 이 정도로 보면은 대충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주 큰 거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은 요 얘기도 하고 싶은데 요 얘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서 요거는 이렇게 맛만 보여드리고 말게요. 넘어갔습니다. 예, 이거 넘어가고요. 예, 예. 이런 그림 제가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잠깐 봐주세요. 네, 물 좀 마시고. 네. 렉이라는 거 잠깐 얘기해. 렉. RACK. 거기 안에 반도체가 GPU가 있는 데가 수백 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팔고 있는 블랙웰 울트라, 루비는 아직 안 나왔죠. 루비는 하반기 나오는데 블랙웰 울트라 버전은 그 전력이 120kW고 그 다음에 루비 나오고 내후년도에 이제 루비는 울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력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용어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블랙웰 요거 루빈 여기 블랙웰 기준으로 이게 5배론이에요. 5배론. 근데 카이버 렉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 렉은 사이즈가 큽니다. 높이가 2m, 그다음에 너비가 50cm, 엄청난 우리 캐비넷 같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차지하게끔 배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전력 소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5배론까지는 그냥 이게 하나로 보이죠. 이거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카이버 렉이라고 하면은 이 캐니스터 컴퓨터 샤시 같은 게 4개가 2m짜리가 4개가 캐니스터가 들어가고 그 캐니스터 하나당 거기에 블레이드가 18개 바뀌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돼갖고 이제 GPU가 576개, CPU 이렇게 HBM 무려 4,600개 들어가는 거예요. 5배로는 이거의 7분의 1이죠. 그러니까 렉 단위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발열 문제 많이 생기고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렉과 렉이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렉과 렉 간에 연결시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스케일 아웃이었잖아요. 렉, 요거, 이거 2m짜리 이런 게 다 있어갖고 서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서버가 아니고 이 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렉과 렉 간에 그거의 용량을 연결시키는 게 스케일 아웃이고, 그 다음에 렉 안에서 아까 GPU, CPU, HBM 말고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 칩이 있는데 렉 안에서의 칩 간에 연결시켜서 거기에 용량을 높이는 게 스케일 업이라고요. 구리가 뭐죠? 렉과 렉 간의 연결부터 하는 걸 구리 대신에 광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 렉 안에서의 칩 간에 연결시키는 것도 구리 대신에 광으로 하자는 거고 요거를 개념을 잡아야지 무슨 개소리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개소리 한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강의가 필요해. 시간 부족하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밴드위드스하고 핀 속도 얘기하는데 그거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아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챗GPT 치면 돼. 근데 치는 게 귀찮죠. 바빠 죽겠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대신 쳐드렸어요. 우리가 메모리의 우리 메모리가 아니고 밴드위드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도체 칩이 있죠. 반도체 칩. 칩이 하나당 이제 칩이 있는데 이게 옆으로 높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 칩이 연결시킬 때 구멍도 뚫죠. 여러 가지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핀 속도, 핀이 있어요. 핀 속도
속도가 기가 bps예요. 1초당 몇 기가 비트가 요 하나의 핀에서 나갈 때 속도가 있는 거예요. 핀 수가 많습니다. 1024개 핀도 있고 2048개. HBM 성능에 따라서 핀 수가 1024개 있고 당연히 핀이 많아지면 전체 용량이 밴드위드가 높겠죠. 핀당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수도꼭지 하나하나의 물 흐름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꼭지 개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토tal 버스 위드스고 그거 곱해서 바이트, 8로 나눈 것이 우리가 전체 물 공급량 테라바이트야. 메모리 공급 용량은 핀 수, 그다음 핀당 스피드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HBM 지금 4가 있는데 HBM3 같은 경우에 이 핀당 속도가 6.4GBps예요. 그리고 아까 이 토탈 밴드위드스 할 때 이게 핀 수가 몇 개냐면은 1024개거든요. 1024개 하면은 곱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4.4929GB가 돼서 GDDR7보다는 메모리 이 대역폭이 무려 18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BM의 대역폭이 높다 그러면은 HBM은 GDDR6보다 핀당 그 속도는 느리지만 이 그 핀 수가 많아져서 전체 대역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잘 못 들은 상태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HBM3가 아니라 HBM4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루빈 CPU, GPU가 거기 HBM4가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삼성전자가 톨 받고 들어갔잖아요. 하이닉스가 들어가느니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이게 속도가 안 되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라고요. HBM4는 기본적으로 스택 하나당 아까 2048개의 비트 핀이 있고요. 그거 하나의 칩이에요. 하나의 칩. HBM4 하나가 여기다 2048개 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A스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A스택은 GPU가 하나 있잖아요. GPU가 하나 있으면 AI 가속기 GPU가 하나 있으면 그 옆에 이제 HBM이 8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 하나당 HBM이 8개 붙었는 그런 AI 가속기는 A스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A스택이니까 하나의 칩이 HBM 하나가 얼마나 그랬죠? 아까 2048개, HBM3는 1024개고 2048개가 아까 8개의 칩이 8개의 HBM이 GPU 옆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GPU하고 액세스 되는 게 8개 칩 곱하기 2048개 하니까 무려 16,380개의 빛이 한꺼번에 GPU에 그 요청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가 했다는 게 뭐냐면 최대 속도, 하이닉스 잘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이 핀 하나당 나갈 때 속도가 13GBps가 됐다고 하는 거고 13GBp 아까 곱하기 몇 개? 8A 스택을 했을 때 GPU 옆에 8개니까 8개 곱하기 아까 8개 곱하기 2048개 하면 16,484 비트 곱하기 13GBp 나누기 8 하면은 그것이 메모리 대역폭 HBM4 중에서 삼성이 만든 최대 메모리 대역폭이 무려 26TB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원래 제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줄 때 10GBp 정도만 요구했어요. 10GBps 요거 저기 핀당 속도가 그렇게 하면 얼마 되냐면 이게 20TB 정도 per second의 메모리 대역폭만 요구했다고 엔비디아가.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거든. 속도를 더 높이고 하고 싶으니까 더 높여 했는데 삼성이 이걸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췄다고 해서 제품의 생산이 이게 왕창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속도고 하다 보면은 11.7기가 나올 수 있다. 24TB 얘기한 거고. 근데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여차저차해서 이걸 못 맞추더라.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엔비디아가 이 대역폭을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낮췄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삼성이 이거 기술적으로는 되지만 양산수율이 낮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하이닉스가 원비라든 뭐하든 간에 생산성은 만들어내는데 양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인 거 때문에 이제 양보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 복잡하겠지만 HBM이 너무 필요해. 수요가 많어. 그 용량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이 속도를 원래 목표한 대로 고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뒤에는 시간 바쁘니까 끝내는데 이게 13, 11, 10GBps로 왜 내려오는지 아까 개괄적인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